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가랜드 우리 2024년이죠. 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우리 이제 그 커리 그 명칭이 생초보 입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생초보 입문 과정을 좀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1교시 때는 그냥 부담 없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 해가지고 이 과목에 대한 뭐 설명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담 없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제 이름은 황정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강의 시작한 지는 2002년부터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이 공인중개사 강의를. 그래서 20년이 좀 넘었고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법학을 전공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제가 이제 정통 강의를 한다, 정통파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경매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이런 관청에서도 공인중개사법을 강의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학원 또 우리 그에서 동일한 과목 그 강의 했었었고요. 현재는 메가랜드에서만 전임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차차 수업 진행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회차가 35회 시험입니다. 35회. 그러니까 1회부터 35회까지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되어 왔을 때 35번째 시험이 된다라는 얘기죠. 시험은 2024년 10월 26일 날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 바뀌거나 뭐 연기가 되거나 뭐그 단겨지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다. 시험 방법은 1차와 2차를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치르되 동시에 봅니다. 나누어서 치르되 동시에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오전, 오후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게 볼 거고요. 1차 시험의 어떤 점수의 채점과 2차 시험의 점수의 채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1차 점수가 좀 남아서 2차 점수로 보태주거나 반대로 2차 점수가 좀 남거든요. 근데 1차 점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태주거나 이런 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1차 과목 안에서 뭐 보태주는 가능성은 있어요. 2차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시험 면제는 그러니까 그 가령 34회 시험에 1차를 합격하신 분이 만약에 계시면 35회 시험에는 1차를 안 봐도 괜찮아요. 한 번만 면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35회 시험에 2차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 떨어졌다. 만약에 이제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 36회 시험에는 둘 다를 봐야 되는 그런 어떤 불이익이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실 때 동차로 준비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시고 공부하시다가 보면 양이 많거나 또 뭐 이렇게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하시게 되면 1차만 또 준비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연도에 2차를 또 따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응시 자격은 딱히 없습니다. 뭐 국적, 연령, 학력, 성별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볼 수 있다. 시험을. 미성년자도 시험을 보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이제 20년 넘게 보다 보니까 여러 수험생들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여자아이를 한 10여 년 전에 가르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아이는 이제 뭐 그 피아노학원, 뭐 무용학원, 뭐 이런 데 다녀야 될 나이에 공인중개사 학원에 와서 그것도 이제 저녁반에 왜냐면 오전에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 이제 저녁에 와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어떤 목표 의식은 뚜렷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게 아니고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여자 아이는. 근데 경찰 공무원이 이제 물론 이제 남자 경찰도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하지만 여자 경찰의 경쟁률이 굉장히 좀 이렇게 치열해요. 그러니까 여자 경찰관들분들은 굉장한 어떤 경쟁을 뚫고 이렇게 경찰관이 되신 분들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경찰 공무원 시험에 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가산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 부동산 관련한 사기 뭐 이런 것들을 수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이 점에 가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그 뭐죠? 평균 점수 2점이니까 엄청난 가산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거의 붙은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굉장한 어떤 이익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친구,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던 그 아이는 2년 만에 이 시험 붙어가지고요. 현재는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주관하는 말하자면 기관의 상은 시도지사입니다. 뭐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주관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시도지사들이 사실 이제 뭐 일도 바쁘시고 또 어떤 뭐 전문성 이런 걸 출제하는 전문성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현재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탁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험 과목에 대한 개략적인 좀 말씀 잠깐 드려보면 1차는 두 과목인데 부동산 학개론, 민법 이렇게 이제 두 과목이 1차 과목이고요. 2차는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해서 총 그 과목으로 따지면 이제 5과목이 되죠. 여기 2개, 여기 3개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6분이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과목을 2분이 나눠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공시법 강의하는 선생님 그리고 세법 강의하는 선생님에서 총 6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되 이 과목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봐서 다 맞으면 100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24개의 문제, 여기에서 16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1차 과목 2개, 2차 과목 3개에서 요거 학개론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법 과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과목을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요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요. 2차에서는 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뭐 가령 뭐 민법 선생님이 1차에서는 민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가령 2차에서는 저가 이제 요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2차에서 무슨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하신다면 뭐 질문을 저한테 주신다고 하면 제가 공법이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요. 상대적으로 쉽다. 이게 이 과목이 절대적으로 쉽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기 때문에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이 과목에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개론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과목이 법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준비할 때,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합격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우리 2024년에 35회 시험에 합격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일단 그 법 과목에 대한 뭐 이런 그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좀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화면이 약간 흐리긴 하는데 우리 헌법, 대한민국 헌법을 좀 잠깐 화면에 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상위의 법이 헌법입니다. 근데 헌법 우리 72조라고 돼 있죠. 헌법 72조에 보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좀 국가 안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뭔가 결정하고 싶으면 외교나 국방이나 통일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이제 결정하고 싶으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고 국민 투표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라는 거죠. 헌법 72조에 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져서요. 이게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이 붙인다라는 표현은 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뭐 이렇게 물건하고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을 딱 붙인다 이거예요. 풀을 발라서 붙인다든가 뭐 이렇게 본드를 발라서 붙인다든가 이런 걸 붙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붙인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말하자면 안 맞아요. 국어적으로 보면.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옳은 표현이고요. 요거는 틀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인 헌법인데 헌법조차도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저 혼자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주장이냐면 이게 이제 국어 학자들의 주장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MBC 이제 뉴스의 화면을 좀
캡처를 좀 해 본 건데 헌법 조문이 137개 조문이 있는데 이 중에 111개의 조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문법적으로 안 맞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81%의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는 거냐면 법을 공부한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법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이 법을 한자로 표현하면 법법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영어로는 law라고 얘기하죠. 우리 요즘에 로스쿨 뭐 얘기할 때 그 로스쿨이 뭐예요? 법을 공부하는 학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law를 얘기하는 건데 이 law가 뭐냐면 정해진 거, 그러니까 정해진 거를 law라고 얘기해요. 정해진 건. 예. 그러니까 예를 하나 좀 들어봐 드릴까요? 시계가 있다고 쳐봐요. 시계. 예, 그러면 시계를 이런 뭐 손목시계도 있지만 이런 손목시계 말고 이런 벽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벽에 오른쪽 벽, 왼쪽 벽이 있다고 이제 한번 봅시다. 네, 그런데 시계를 오른쪽 벽에 딱 걸어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시계를 보는 사람들이 합의를 한 거야. 아, 이 벽시계는 오른쪽 벽에다가 걸어놓기로 하자라고 합의를 했으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게 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벽은 저 벽시계는 왼쪽으로 거는 게 합리적이야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떼서 바꾸지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법은. 왜냐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개정하려면 말 그대로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고 또 국민 다수의 의견을 또 모아야 되는데 시간, 비용, 절차적인 문제 얼마나 많은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면서도 현재 바꾸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준비할 때는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법 과목을 공부할 때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거야.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는 자세 이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 이과 쪽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수학과니 뭐 이런 뭐 화학 이런. 그러니까 이과 쪽 공부를 좀 학교 다닐 때 하신 분들이 이 법 공부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이것저것 막 따져가면서 이제 이해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게 좋은 자세입니다. 좋은 자세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수 있는 어떤 그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는 일단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부담 없이 여러분 이제 보시라고요. 만화를 그냥 아주 간단한 단편 만화를 3편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만화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제 이 과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중계. 여러분들 중계라는 말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이런 중계. 그런 중계를 하는 사람들을 개업 공인 중개사 이렇게 얘기해요. 개업 공인 중개사. 그럼 개업 공인 중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중개업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개업자한테 우리가 돈 주고 뭐 집을 팔거나 사거나 할 때, 뭐 세를 얻거나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대충은 알지만 그걸 좀 만화로 좀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만화를 준비했습니다. 이 만화는 제가 그린 거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제공한 만화입니다. 3편, 아주 단편 만화 3편인데, 처음에 이제 본인 확인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군인이 한 명 나와요. 제대한 군인입니다. 근데 이제 제대한 군인이 이제 사회 첫 걸음을 이제 좀 시작할 목적으로, 원룸 주택을 하나를 좀 구하는 그런 경우 같아요. 근데 이제 물건 마땅한 걸 하나 찾아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원래 임대차 계약은 소유자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유자. 근데 소유자가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안 산다는 거지. 그래서 외국에 지금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누구랑 계약을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소유자의 사촌 동생이고 소유자는 사촌 형님인데 나랑 계약을 하면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는 이 만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누구랑 계약을 했냐면 본인이 소유자의 사촌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계약을 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뭐 해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이제 다 썼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촌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돼서 이제 보증금도 이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고 뭐 별다른 문제는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걱정은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까지 쓰고 돈까지 다 줬는데 어쩌겠습니까? 근데 뭔가 좀 찝찝하기는 하죠. 해서 뭐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이게 뭐 사촌 형제이지만 친형제나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 뭐 사기치는 사람들 원래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계약을 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집에 누군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 집 집주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로 따지면 소유자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임차인은 누구랑 계약을 했냐면 이 사람의 사촌 동생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인사했겠죠, 당연히 집주인이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누구신가요? 세입자분은 어디 가셨나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세입자라니요? 제가 세입자인데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 분과 계약을 한 세입자입니다. 제가 세입자입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뭐래? 뭔 소리야? 지금 계속 나는 월세로 세를 이렇게 줬고 말하자면 새가 안 들어와서 한번 와봤는데 월세도 입금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 집에 와봤는데 당신은 누구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군인이 이제 초년생이 이렇게 생겼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이 사촌 동생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종전에 임차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종전 원래 살고 있던 임차인이었던 거지. 근데 이 임차인은 월세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회 초년생인 이 친구한테 전세를 주고 목돈을 땡긴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도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너 나가라고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계약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어지면 이 그 사회 초년생은 말 그대로 무권리자와 계약을 한 거잖아요. 무권리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가는 게 맞다.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까요?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돈 어디 가서 받아? 돈은 이 사람한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돈 누구한테 받아? 종전에 월세 살던 이 사기꾼 놈 있잖아요. 요 놈한테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위 전세 사기가 뭐 우리 작년에 우리 그 2023년 뭐 2022년 뭐 이런 경우에 보통 한 전국에서 한 6천 건 가까이 터졌죠. 근데 이런 게 전형적인 전세 사기의 한 단편을 보여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죠. 최소한 본인이 뭐 나올 수 없다라 그러면 이런 그 뭡니까? 대리인과 계약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대리인이 진짜로 소유자인지 이런 거를 확인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거 다 확인을 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인감증명서, 위임장, 뭐 이런 말 써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냐면 무슨 과목에서 배우냐면 민법이라는 과목에서 배웁니다. 물론 중개 실무에서도 배우고요.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하려면 전화도 한번 통화해보고 녹음도 좀 해놓으면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돈은 꼭 우리 집주인 명의로 이렇게 송금을 해라. 라는 것이 이 법무부 입장입니다. 자, 우리 그럼 첫 번째 만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약을 할 때 매매를 하든 임대차를 하든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만화에서는 누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위 말하면 중개업자가 개입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만화는요. 이제 중개업자가 개입되어진,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건을 보실 건데 그러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 안전할까요? 근데 그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이 미납 국세 확인편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 국세라는 건 세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세금을 내잖아요. 뭐 대표적인 이 국세로는 양도소득세 같은 거,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이제 국세가 되는데 요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제 집을 보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부죠? 부부가 집을 보고 있고,
이 사람이 중개업자,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아까 말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없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한 거라면 이거는 누구랑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건에 대한 지금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별다른 거 없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뭔가 그 등기부등본 이런 거 이제 그 주장을 하니까 뭐 등기부등본도 좀 봐야 되지 않아요?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설명을 이제 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당연히 이거는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 큰 문제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이제 근저당이 약간 있긴 한데 근저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담보가 좀 잡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도 민법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대출이 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대출이 이 집의 대출이. 자 그러면 시세가 한 뭐 5억 나가는 집인데 담보가 한 10억 설정돼 있다. 그러면 아주 위험한 집이잖아요. 그 반대로 해볼까요? 10억 나가는 집인데 담보로 5억이 잡혀 있다. 그러면 절반 정도 잡혀 있으니까 조금 덜 위험한 부분이기는 하죠. 그죠? 그런데 요즘에 전세 사기는 어떻게 치냐면 10억 나가는 집에 담보가 5억 잡혀 있다. 그러면 그 시세를 이게 20억 나갑니다라고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20억 나가는 집에 5억 담보 잡혀 있으니까 안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또 전세로 또 뭐 5억을 또 주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원래는 시세가 10억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담보 5억에 또 전세보증금 5억에 그럼 합이 10억 들어간 거지. 그러면 하나도 뭐 만약에 경매 넘어가면 시세보다 좀 그 다운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배당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전세 사기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 그 물건은 시세 대비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세 대비 20%밖에 안 되니까 가령 10억 나가면 2억만 잡혀 있으니까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장대로라면 비교적 안전한 뭐 이런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없는 거는 찾기도 힘들다. 물건이 마땅한 게 없으니까 뭐 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뭐 계약을 했겠죠, 그죠? 계약을 이제 해서 뭐 이런 거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야. 이 머릿속으로 뭐라고 이제 계산하냐면 시세 얼마고 20% 저당 잡혀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그 우리가 보증금 얼마 들어가고 또 경매가 돼서 조금 떨어지는 거 감안해가지고 낙찰이 되어지면 그래도 안전하니까 뭐 계약을 하고 들어갔겠죠. 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전세 보증금 떼일 것 같다. 떼인다라는 게 뭐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야, 시세가 그 뭐 1억인데 거기에 20%밖에 안 잡혔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떼일 일은 전혀 없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딱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부랴부랴 가봤어요. 가봤더니 더군다나 이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요건 이제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우리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요.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선 변제권보다 더 빠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령 근저당권, 저당권. 그러니까 담보 받은 거 얘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얘가 받고 그리고 이제 남으면 또 밑에 있는 애들이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를 결정해 주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20%밖에 안 되는 근저당이 먼저 받아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가 많아 뭐 이런 말 여기 써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안 낸 국세가 많다 뭐 이런 얘기예요. 미납 국세, 세금 안 낸 국세. 그럼 이 국세가 도대체 뭐길래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그 미납한 국세 중에서 소위 말하면 당해세라고 이제 부르는 것도 있거든요. 당해 목적물에 부과된 세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종부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순위가 이렇게 땡겨서 막 배당을 해준다면 제일 빨리 배당을 해주는 거지. 근데 이게 많다라는 거예요. 많아서 이걸 다 배당을 해주다 보니까 얘 받고 나한테 들어오니 없거나 조금밖에 안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집 임대차 할 때는 집주인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당권 이런 거 대출 있는 것도 다 알아봐야 되지만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세가 우리 그 미납돼 있는 국세가 있는지 국세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세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국세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방세도 무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도 순위 자체가 뭐 재산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당해세라 그래서 순위가 아주 빨리 배당을 받는 것들입니다. 결국에 이그 신혼부부는 못 받고 일부 못 받고 쫓겨난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 만화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얘 입장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할 수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이제 중개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 이렇게 해달라고 소송을 해서 이제 승소하면 승소 확률이 아주 높죠. 왜 아주 높으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걸 확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승소하면 말하자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화에서는 본인 확인 편인가요? 거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배상을 못 받아요. 우리 사기꾼 도망가 못 잡으면. 근데 이 두 번째 만화에서는 이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우리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뭐 살든 뭐 사고 팔고 하든 뭐 임대차 하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게 그나마 안전한데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이런 중개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중개를 해야 된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만화입니다. 이것도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제 물건의 거래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확인 설명에 대한 이 편이에요. 확인 설명. 우리 과목에서 이 확인 설명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확인 설명 파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혼부부는 아니고 좀 노부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하나를 이제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들어갔어요. 집에 이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고 있어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살고 있는데 뭐 집에 이렇게 막 낙서가 돼 있고 이렇게 낙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액자가 가려 있는데 그 치워봤더니 이렇게 낙서가 돼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자가 뭐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거고 며칠 있다가 이제 겨울이 돼서 이제 몇 개월 있다가 겨울이 돼서 이제 날이 이제 추워지니까 보일러를 좀 틀어보려고 가동을 했더니 보일러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보일러가. 근데 원래는 보일러가 잘 작동되는 걸 줄 알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 고장이 났을 줄이야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름에 이제 이게 세개가 들어가서 한여름에는 보일러 잘 안 틀으니까 그래서 한여름에 이분이 이제 바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확인 설명서 상에 제대로 다 표시를 다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꼼꼼하게 이분이 확인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대충 했거나 약간 좀 거짓되게 이제 체크를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보일러 작동 상태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고장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양호에다가 체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까지 다 받아버렸어요. 이 머디에다가 확인 설명서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을 다 했으니 나는 책임 못 져 뭐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 사인 받았다고 해서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모든 책임이 면책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이 사람은 이 개업공인중개사 또 물건에 대한 하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개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를 아주 잘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무부 이제 모델이에요, 이 양반이. 그래서 법무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확인 설명서를 꼭 받고 이랬잖아요. 확인 설명서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물건에 대한 상태, 뭐 보일러 작동 상태라든가 벽면 상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확인 설명서니까 확인을 해서 말하자면 기재하도록 이렇게 이제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거를 위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편의 만화를 보여드렸는데 이걸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를? 우리 시험 과목에 대해서. 아까는 제가 그냥 대충만 한번 이렇게 쓱 보여드렸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제 만화를 통해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시험 공부를 할 때 뭐 이런 민법 같은 거 여러 가지 이제 사인 간에 발생하는 법률 관계, 아까 얘기했던 대리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 과목에서 이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 이제 진행하는 과목이 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의무들, 예, 그리고 중개 실무, 그러니까 이제 가령 매매를 우리가 이제 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그걸 설명해주고 그걸 확인 설명서에 작성하는 이런 실무에 관한 것들, 그리고 나아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과목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만화에서 보셨던 뭐 이런 국세, 뭐 지방세, 그래서 뭐 그 당해세라고 부르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세법. 아무튼 전부 다 유기적인, 여기 등기법은 이제 등기도 봐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을 세 편의 만화를 통해서 우리 개략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 과목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